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데 또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죠.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청취율 조사 전화다 그러면 이제 받으셔서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오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인증샷. 이게 조삼모사는 아니고 네, 일거양등. 일석이조. 네, 예. 일거양등. 일거양등.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또 아는 거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생각보다 굉장히 고사성 능하시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재난 문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 피해 소식 저희가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자, 이틀째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도로 파손, 정전, 빗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기준까지로 전국에 최대 200mm의 장대비가 내린 가운데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피해 소식 몇 가지 살펴보면 오늘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경기 파주시 운정동에서 강한 빗줄기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주택 지붕 일부를 덮쳐서 마을 주민 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하남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던 19명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인근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피를 한 바 있고요. 경기도 하천변 출입구 3,721곳, 둔치주차장 40곳, 잠수교, 소교량 205곳, 급경사 붕괴 우려 지역 53곳 등 접근이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하익동의 빈주택과 인근 숭이동의 한 오피스텔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제 오후 8시 17분에는 이번엔 충청도입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져가지고 전주를 덮치면서 이 일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41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40분 만에 복구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소방본부 기준으로 밤사이 78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둔치 주차장 10곳, 또 하천 산책로 49곳 출입구 등 통행이 현재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한번 살펴보면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아이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3건이 새벽에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3.5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오전이나 많이 재난 문자 받으셨을 텐데 각종 이제 서울 한강 지역이 이제 통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고요. 저희 YTN에서도 라디오, TV, DMB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난 방송, 재난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사항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께서는 밤새 별일 없으셨나요? 예, 다행스럽게 별일이 없는데 네. 하면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주말까지 온다며요? 네. 그게 문제죠. 네. 더군다나 제가 정하는 건 이 낮에 비가 오면 그래도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이 밤에 새벽 시간에 비가 오면 이게 좀 이 졸지에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더 큰 걱정이에요. 네. 예. 저도 이제 주말에 안양천변에서 운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부 취소가 됐더라고요. 축구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작년 이맘때랑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맘때는 또 인명피해도 유달리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민관 게다가 시민들 개별적으로도 대비를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작년에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작년엔 강남역 사거리에서 왜 자동차 지붕이 올라서 네. 휴대폰 보시는 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인상 깊은데 어쨌든 그런 일에
뭐 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100년 만의 호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해마다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이 빗물 터널 같은 거를 사실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2011년 7월에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17조 원을 들여서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 한 4-50m 깊이에 지름 한 10m 정도의 대형 배수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오 시장이 졸지에 물러나죠. 네. 본인이. 그때 그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했는데 요 계획이 좀 그때 수정이 돼 가지고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만들었거든요. 전 여기서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7곳을 만들어서 한 군데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됐으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서도 좋으니까 대심도 빗물 터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착공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조 원이 든다.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자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럼요. 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특히 긍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내린 건데요.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6%포인트 하락은 주간 하락폭 중 올해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2%였고 가장 높게 차지를 했고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높게 차지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외교였습니다. 한국갤럽은 무당층,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직무 긍정률 변화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32%로 조사돼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같았고요. 무당층 비율이 30%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됩니다.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그죠? 제가 말을 나 오래 하다 듣나 보니까 안 듣나 이거 가만히 시험하려고.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보다 이제 국정 지지율이 6%포인트 예.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국갤럽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여기에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타격을 예전부터 받고 있었거든요. 네. 방류 이전에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렇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때 당시에는 올랐으니까요. 오히려 큰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안 끼쳤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떨어졌느냐. 저는 사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문제가 전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지금 정부 여당은 부정하고 있지만 네. 국민들의 눈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보여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진짜 이게 혹시 권력형 이 어떤 비리하고 상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지화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국정이 이게 무슨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그렇게 큰 폭이 없었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이번 주에 양평고속도로. 서울 네. 양평 고속도로는 고맙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번 주에 특히 이게 굉장히 많이 뜨겁게 양측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1%포인트 높잖아요. 민주당보다.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여권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저건데 서울 양평 왜 자꾸 양양이라고 그러지? 이 지금 있는데 서울 양양 지금 있죠.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은 이 백지화를 한 주체가 정부 아니에요. 그죠? 백지화라는 주체가 정부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과는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당층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 기억으로 30%였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평균이 27.4%인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무당층 비율 평균이요. 27.4%인데 30%라면 상당히 높아진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는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하고도 유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다. 그래서 전 그 분석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염수 방류보다는 오히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전직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비서관 이모 씨인데요. 이 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캠프 일정을 관리를 했고 캠프의 회계 책임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정을 조율하고 참석자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2021년 4월 28일 이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의원 1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아울러서 이 씨가 송 전 대표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만큼 당시 자금 출납 기록 등 전반적인 경선 캠프 자료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씨가 송 전 대표의 일정,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측근이라는 점에서 돈봉투 살포를 비롯한 캠프 내 자금 흐름 등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특정을 정밀하고 면밀히 보기 위해 촘촘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서서 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과 송 전 대표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바 있는데요.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측근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로 무차별적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점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선 탄력이 붙는 모양새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조만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인천시장도 지냈고 다선 의원에다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명실상부한 정치 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치 거물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에 대한 수사를 확실히 해놓고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환 조사를 해야지 이게 섣불리 소환 조사했다가는 정치적 파장만 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금 검찰 공소장이 20명이 숫자는 명시가 돼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명시될 정도로 이제 서서히 이게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정말 상당히 초읽기 정도까지로 급박하게 돌아갈지 않겠나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이 오늘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금 필요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의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4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제 노조가 벌였는데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해서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 종합병원 노조도 파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노조의 협상 상대가 정부가 아닌데도 정부 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필요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폐 파업이다.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 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건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혼란과 환자 불편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의 경우에는 등 일부 의료기관은 특정 분야 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알리기도 했고요. 부산 지역 최대 의료기관인 부산대 병원의 경우에는 700명가량의 일반 병동 환자를 퇴원시켰고 또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 환자 150여 명, 퇴원이 힘든 일반 병동 환자 100여 명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 검토 발언에 대해서 노조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합법적 쟁의 행위로서 절차 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 지금은 국민 건강, 생명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파업이 최근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 무산에 따른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보건의료 노조 차원에서는 이 간호법 제정 무산과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치 파업이냐 아니냐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요구가 있느냐 없냐를 기준으로 전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 뭐 보건의료 노조 파업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친다든지 네. 이런 거는 정치 파업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자신들의 이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호협회면 간호협회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 부분에 국한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간호법 제정을 안 돼가지고 무산해가지고 정치 파업이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도 간호사들의 이익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거 안 했으니까 파업하니까 정치 파업이다. 전 이 논리도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사실 뭐 간호사분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약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죠. 의료인들의 본래의 책무를 저버리고 파업에 나섰다라는 비난도 전 쉽게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해법을 찾는데 정부가 좀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 4월에 발표했다. 발표만 뭐예요? 발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요 수준까지는 우리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4월에 발표했으니까 기다려봐라. 언제 기다려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요? 뭐 2000년 후에? 네? 그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본인들이 얼만큼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 합동수사기구 등을 통해서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오늘 관보에 따르면 이 국정원이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안보 범죄 등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 대책 및 결과 처리 통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이 내년 예정돼 있죠. 대공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다 이렇게 국정원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상 확인, 견제, 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 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이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지난 3년간 유예 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외 정보 네트워크, 또 인적 정보망, 수사 노하우 등에서 당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은 일단 다음 달 21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는데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경찰이 전담할 대공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할 우회로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우회로가 아니라 저는 이 법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나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첩이 당연히 있죠. 네. 예? 간첩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꼭 북한 간첩만인 게 다양한 간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첩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미국도 간첩을 잡습니다. 예? 미국도 간첩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도 간첩을 잡아야죠. 근데 간첩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사드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테러 관련한 그 테러 집단을 수사하는데 몇 년 보통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10년 해요. 10년. 우리나라도 간첩 수사 그렇게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 5년 정도는 들여다보고 침투시키고 이래가지고 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하우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휴민트. 아니 우리가 간첩 잡을 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의 넘어오는 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누가 내려갔다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새는 뭐 직접 추전선 건너서 오고 뭐 옛날처럼 곰보트 타고 간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휴민트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해외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왜? 비행기 타고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현지에 있는 정보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정보기관이 야 이거 한국에서는 경찰이 안 된다. 그러고서 경찰한테 정보를 알려준다. 천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정보기관과 외국 정보기관이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주고받아야지. 우리는 받기만 합니까? 그쪽도 원하는 걸 그럼 경찰이 그걸 줄 수 있냐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기관과 정보기관에 있어서의 좋은 말로 해서 교류인데 이 교류라는 게 경찰이 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 노하우를 가지면 된다. 이런 것도 노하우예요. 이런 것도.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국정원이 우회를 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게 간첩을 잡으려면 국정원이 그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그러고 맨날 해외 파트만 담당해. 아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원 집정부제 설명하거든요. 네. 이원 집정부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네. 이 총리는 내치. 네.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야 그러면 한미 FTA 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치냐 외치냐. 지금은 말이에요. 국내와 해외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에? 북한 같이 뭐 우리식으로 살자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구분을 못하는데 하물며 간첩을 잡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국내와 해외를 구분을 합니까? 그러면 뭐 간첩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해외야. 그러고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법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